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19살의 대학생으로 호주 멜버른의 교외 지역인 에스콧빌에 살고 있습니다. 2달 전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떨쳐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날 밤의 기억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행동했더라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쯤 저는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시 낮잠을 자려 했고 약 3시간 뒤 큰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여동생이 술집에서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소를 아냐고 물었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 주소는 다음 희생자가 될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에서 약 7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멍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불안정함이 깃들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인 것도 명백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았고 나중에 그것이 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주소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잠들었지만 새벽 1시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이 맞았습니다. 여동생은 거리에서 그 남자가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특정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고 결국 그를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남자가 정말 수상하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이른 아침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남자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남자가 피해자를 대면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멜버른에서 흔히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위협적인 것이었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아파트 밖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시각은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후였으며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 남자의 묘사를 제공했지만 피로감으로 인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하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 2학년은 저에게 매우 어려운 해였습니다. 학업 때문이거나 연애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잘 시작했고 기숙사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며 식당이 가까워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식당 직원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 2년 동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저는 음식 서비스 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학교는 부유한 학생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권층 학생들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그들의 힘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매시라는 남성이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으며 항상 저에게 말을 걸고 제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의 친절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식당에서 마감 즈음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매시 저와 이야기하며 차에 가서 대마초를 피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에 몇 번밖에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었고 매시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편안했으며 그는 항상 저의 생활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뒤 주차장에 있는 그의 차로 갔고 그곳에서 저는 맷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여자친구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녀를 비하했고 그들의 성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당시 순진했던 저는 매우 불편했고 대마초로 인한 편집증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맷은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을 인간 이하로 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고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맷은 저에게 사과하며 저를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야겠다고 말하며 그의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맷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무사히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식당을 피했고 맷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쯤 저는 기독교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숙사로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기숙사까지는 약 2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고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기도 미안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독립적이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빈 거리를 걷고 있는데 검은 SUV 한 대가 저를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차가 맷의 차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차는 제 앞쪽으로 속도를 내며 막아섰습니다. 그때 스키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그가 맷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이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순수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저를 붙잡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는 목청껏 비명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몇 분간의 몸싸움 끝에 그는 수갑을 떨어뜨렸고 저는 그의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그 두 가지와 저의 끈질긴 저항이 그의 자신감을 꺾은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가 도망쳤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달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고 다행히 그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맷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차에서는 수갑, 덕트 테이프,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맷은 자신이 느낀 고통을 누군가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거의 1년 후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뒤 맷은 납치 및 범죄 의도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20살의 히스패닉 여성으로 특별히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게이트 커뮤니티인데 이웃한 고속도로는 텍사스의 황야로 이어지며 우리 동네와 몇몇 현지 상점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월요일과 수요일에 3마일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건너 거친 동네를 지나 제가 가고자 하는 상점에 도착해 물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로 갔지만 그 남자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병을 배낭에 넣고 상점을 나섰을 때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친 동네를 지나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하얀 차 한 대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다가 제 옆에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남자는 창문을 내리고 탈래? 라고 물으며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타라고 권하며 짜증을 내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창문을 올리고 빠르게 떠났습니다. 며칠 후 고속도로를 건너기 위해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얀 차가 다시 저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뒷좌석에 3명의 남자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 남자는 제가 일하는 애완동물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는 제게 계속 말을 걸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짜증을 내며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제 차의 모델과 색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밖에 나가보니 제 차가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뺑소니 사고라고 했고 제가 길 가까이에 주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우편물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앞 범퍼가 부서진 그 하얀 차를 다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수리된 제 차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제 차를 바짝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지 않은 채 따라오는 그 차는 바로 그 하얀 차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고 경찰차를 발견했을 때 그 차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밤 저는 직장에서 마감 후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하얀 차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울타리 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매니저는 단순한 노숙자가 고양이 사료 캔을 뒤지는 것일 거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저와 함께 울타리 쪽으로 갔다가 저에게 가게 안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혼자 그곳에 남아 상황을 확인한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쫓아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였어. 매니저는 그 남자가 매우 다급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창문 너머로 확인해 보니 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차에 타고 있었고 그 차가 시동을 걸고 서둘러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에 포켓 나이프와 몇 개의 지퍼 타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나 하얀 차를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않으며 항상 작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다닙니다.